미국의 저명한 정치학 박사인 T.J. 펜펠은 하나의 정당이 비정상적으로 지배적인 국가를 연구했습니다. 당시 그가 주목한 나라는 이탈리아, 스웨덴, 이스라엘, 그리고 일본이었습니다. 영국의 정치학자가 30년이 지나 같은 연구를 해보니 이제는 일본만이 일당 독주의 정치 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여당인 자유민주당의 역사를 살펴보면 연립정권이 들어섰던 1993년 8월부터 1994년 6월, 민주당 내각이 들어섰던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 무려 58년 동안 자민당이 독주해왔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사실은 한번 정치를 바꾸려고 해놓고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바뀌었죠. 그런데 그 바뀐 정권 자체가 글쎄 그다지 국민들한테는 좋은 반응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해 가지고 그렇게 정치는 그렇게 바꾸려고 바꾸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조금 뭐랄까 단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58년 동안 한 정당이 독주하는 나라.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서경식 교수. 그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던 김기춘에 의해 조작된 제1교포 간첩단 사건으로 무려 19년을 복역한 서승, 서준식 형제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두 개 있는데 최근 책임에 대하여라는 책을 한일 양국에서 출간하고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일본의 그 3분의 2 의석수의 3분의 2 찬성하면 헌법 개정될 수 있었죠. 그 3분의 2의 선, 야당으로는 3분의 1 선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진 이유가 국제적으로 보면은 동서 냉정 체제, 동서 대립 구조가 무너졌고, 그리고 일본 군내에서는 노동조합이 거의 다 변질을 했어. 국영철도 노조, 그것이 민영화가 되고 노조가 무너졌어. 일교조, 교원의 조합, 교원조합은 아주 힘도 컸었고 또 병화운동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만 해도 조직률이 80% 이상이었는데 지금 10%도 안 돼요. 그리고 자치로 지방자치제의 공무원들의 그 세 가지가 일본의 진보파의 기둥이었어. 근데 그 모두가 무너진 상황이에요. 80년대 초부터 그걸 박해하려고 애썼어, 일본의 보수파가.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사회당 선거에 못 있게 되고, 일본에 지금 있는 야당은 별로 진보당이 아니라 여당 중에 소수자가 당을 벗어나고 야당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정당이 국가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시민단체는 어떨까요? 일본에도 의식 있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정신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7년부터 매주마다 집회를 열고 있는 금요행동입니다. 被害者の救済は何か、事実をしっかりと認める、謝罪をする、賠償をする、そして再び過ちが繰り返さ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教科書に載せる、教科書で隠す、
こんな卑劣なやり方はありません。でこれは私たちは、解決するまでやるということで2007年の7月20日から始めました。で今日で482回目ですね。でまだ解決してないので解決するまでやると。で今途中でやめたらこの金曜行動の意味は本当に半減してしまいますね。だから私たちは解決するまでやると。金曜行動毎年 그가 보여준 수첩에는 집회를 연 날짜, 참가자의 이름, 전단지 매수 등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을 행동의 날로 잡은 것은 미쓰비시 계열사 사장단 모임이 금요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조선인 근로정신대가 강제 동원되었던 미쓰비시. 約束であると。したがって被害者の訴えも国と国の約束の残念ながら 이곳에서 작은 확성기에 의지한 채 근로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라 외쳐보지만 눈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벽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벽은 바로 시민들의 무관심입니다. なかなかチラシ受け取ってくれないですね。ですね。毎回こんな感じですか？最近ね、なんか最近悪いですね。前はそうでもなかったんですけどね。ひょっとしたら受け取るなっていう指令が出て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すいません。はい。チラシってあんまり人って、なかなか受け取ってもらえないですね。そうですね。最近特に受け取りが悪く日本の国民ってあんまり政治に関心がない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けどいかがですか？新聞と読んで、そうですね、上の世代等は関心があって50代60代の市民というのは安倍首相の会見の問題等でも国会前に集まる人たちというのは多いけれども年齢がうんと高くなってますね。で若者たちはそうですね、自分の問題としてあんまり感じない人たちが多いのかもしれませんね。安倍政権は、やはり、戦前の日本をモデルに考えてますから、戦前の日本をモデルに考えてますから、当然戦前の日本のように強力な軍事国家を作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ると思います。しかしアメリカの力がないとそれはできないので、アメリカと仲良くしながら、そういうことを進めようとしていると思いますね。ですから過去の戦争や植民地支配のことを向き合えばそういうことができなくなるので、過去のことについては全部隠そうとする。それが安倍内閣の本質だと思います。 일본에도 의식 있는 시민 단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 외로운 섬과 같습니다. 일본의 여성단체, 시민단체와 오랜 교류를 해온 정진성 교수를 만났습니다. 1990년도에 처음으로 위안부 운동, 한국 여성 운동에서 이제 제기를 해갖고 일본 여성들이 이제 협력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힘을 못 발휘해요. 아마 힘을 발휘를 못할 뿐 아니고 그게 정부의 억압이 심해서 그런지 자기들끼리 협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부서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거의 뭐 초라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나마 의식이 있는 시민 단체들조차 힘 있는 연합 조직을 만들지 못해 정부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 시민 단체의 자체적인 평가는 어떨까요? 반아베 투쟁을 전개하는 시민 운동가를 만났습니다. 하나의 권력이 됐어요. 생협 자체가 가장 코베코프라는 게 그 일본에서 가장 큰 그 생협이 있는데 완전히 권력 구조. 출범했을 때는 물론 그 시민 단체들의 그 권리를 위해서 그 생활을 그 질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근데 구조를 보면은 저 들은 이야기지만은 완전히 권력 구조가 돼 버렸다. 정부의 심의회 같은 게 참여하거나 심의위원이 돼가지고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아베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하나의 권력이 하나가 되면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시민단체가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좀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좀 아픈, 저로서는 아픈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글쎄 예컨대 노동조합 같은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 옛날에는 일본 노동조합이 아주 전적으로 아주 전적인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했죠. 그런데 공기업의 민영화라든가 지방자치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시민단체도 글쎄 제가 아주 느끼는 거는 그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너무 고령화됐어요. 아니 그런 모임이 가면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거의 60세인데 제가 가장 막내요. 다 또 70세, 80세 사람들이 많아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시민의 힘이 너무 약하다. 그런 거는 좀 아주 저는 일본 안에 있으면서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부로 불리는 언론. 언론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언론은 어떨까요?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일본은 2010년 11위를 기록한 뒤 2019년까지 계속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우 논조로 알려진 일본의 산케이 신문. 그러나 산케이는 일부 극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본 5대 일간지 중 하나라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신문사의 사주, 그러니까 주주 이런 사람들이 아베하고 가까워지고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가고 가장 그러니까 거기서 심각한 사례가 NHK지, TV 방송. 제가 봐더라도 지난 수년, 4, 5년 동안에 아주 나빠졌어. 일본 지금 그 방송국의 그 프로를 보면 대부분 그 와이드쇼라고 하는데 개그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한국 나쁜 나라다. 아 이거 친구가 아니다. 없애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공공방송을 통해서 많이 해요. 安倍政権になってからこういうひどくいい状況になってきて抵抗する放送陣が全部追放されていくということでその政権与党がマスコミを掌握するそこでイデオロギー的にこう国民を統合していくという動きが強まってきています。 제2차 아베 정부 이후는 그거는 좀 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래도 일본의 언론 자유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은 쓰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컨대 요새는
이러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TV와 같은 경우는 공공이잖아요. 뭐 MBC도 그렇고 공공이라는 것은 전적인 중립이어야 한다.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중립이라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좀 돼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문제는 일본의 그 방송국도 그렇고 그 일본의 신문사의 사장들은 자주 존리하고 식사를 해요. 그거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물론 뭐 누가 돈을 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좀 비판하는 기능 자체가 좀 약해지지 않겠어요? 정당에 의한 견제, 시민단체와 언론에 의한 감시. 이러한 견제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 헌법이 허용하는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저항권입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평화적인 저항권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항하는 문화가 좀 사실 없죠.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메이지 유신도요. 이거는 무사계급 안에서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일본이 변동이 있을 때 계급적인 변화라는 게 거의 없고 항상 위에 지배층 사이에서의 싸움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영국은 그 민주주의의 시작이니까 시민혁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본에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1960년에 안보 투쟁이라는 것이 있어서 당시 키시노부스케 내각이었는데요. 미국하고의 안보 조약 개정에 반대하여서 30만 명 정도가 시위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시민들의 저항으로서 가장 큰 그러한 저항이었고 키시노부스케 내각은 그때 타도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고요. 그 이후는 더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도 저항의 문화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야스다 강당 사건. 전학공동투쟁회의가 도쿄대의 야스다 강당을 점거하고 미국 중심의 냉전 체제를 강요하는 미일 상호 방위 조약에 반대했습니다. 이런 거센 저항의 물결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非常に難しい、質問なんだけども、やっぱりそういう人たちが抵抗した人たちがその政治の中心になるような、社会構造じゃなかったというしかない、中心になれないような日本は社会だったんじゃないか。やっぱり大衆運動であるいはデモとか集会とかあるいは暴動とかそういうものの経験がないし、そういうことで成功した経験がないと。で近年で一番大きい集会とデモっていうのは60年安保闘争。しかし政権は退陣したけど60年安保闘争安保自体は通過してしまったっていう非常に、大衆運動的にも痛い失敗っていうかそういうことを経験してるわけですけども、で成功した経験がないということが大きいんではないかなと。これは韓国と大きな違い。韓国は歴史的にそういうような成功体験があると。 그런데 일본의 민주주의가 이처럼 취약한 이유는 천황제와도 연결됩니다.
특히 전황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하면 안 된다. 제 할아버지도 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환제에서 반대는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뭐랄까요? 한국에서 레드 컴플렉스 분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하면은 뭐 보수적인 사람은 극우 세력들이 그것이 뭐 빨갱이다. 그런 색깔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비슷한 거 전환제. 전황에 반대하면은 비군민이다. 天皇制は何かというとこの一つはまあこれは私個人の考えですけども無責任誰の責任も取らないと天皇を祀っておいて本当の責任を取る人は誰もいないそれから長いものに巻かれろというイデオロギーが日本人の中にこう心の中にこう定着してしまって抵抗する力を奪ってしまうと。 근데 세계적으로 보세요. 동아시아에 있어서 군주제 나라가 태국하고 브루네이하고 부탄인가? 이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군주제를 보장한 공화제 국가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잘못했으면은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책임도 있고 그래도 주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그 21세기의 중반부터의 우리 상식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거 아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일본에서도 리베랄파 그러니까 아베 정권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군주제, 천황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사히 신문까지 포함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책임을 안 진 최고의 권위가 있으면은 자신도 책임 안 져도 되니까 무책임 제재예요. 국민 개개인이 책임 안 져도 되는 그런 그 블랙홀 같은 나라예요. 권리는 천황에게 이양하고 책임지지 않는 신민이 존재하는 일본.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민주주의가 존재하는가? 아니, 권리와 책임을 가진 시민에 기반한 그런 민주주의가 일본에 존재한 적이 있었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별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생각해보면은 군대라는 시기에 시발점부터 계속 계속되고 온 상황의 표출이다. 근데 1945년에 그것이 그런 찬스가 있었는데 그 찬스를 살리기에 실패한 나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가까운 지난 5년, 10년 사이에 이렇게 나라가 됐다는 것보다 공화제, 민주주의, 병화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사라진 전체주의 국가. 근데 이 전체주의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지금 표면상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견제받지 않는 지배계급은 다시 위험한 욕망을 품고 저항하지 않는 신민들은 무관심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최악 경우는 정쟁밖에 없어요. 일본 나라가 지금 당장 그 조선반도, 한반도에 진공하겠다 할 거다도 예언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과 한 2, 3년 전에 북조선하고 전쟁 터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모르죠. 그건 아무도.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은 반드시 제일 앞서서 따라갈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독일은 세계대전에 2번 쳤다. 그래서 그래도 2번 쳤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제대로 민주국가가 됐어. 근데 일본은 한 번밖에 못 쳤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일본의 많은 제일동포, 그리고 제일동포에 그 친한 좋은 일본 국민도 당연히 있어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죠. 그러니까 이 온갖 사람들이 희생을 받아야만 하는지, 어떻게 해서든 그걸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하는 것은 나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요새 반성의 소리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독재 정권을 단생시킨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요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히틀러 같은 존재주의에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뭐 그 주장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준비가 다 되고 있다. 준비를 지금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그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시키려는 거의 다 또 죽었다고 봐도 뭐 과연이 아닌 정도로 많이 파괴시켰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뭐랄까요? 1945년 이후에 최악의 정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북아의 끝에 위치한 일본은 오래전부터 대륙을 향한 욕망을 가져왔습니다. 임진왜란,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두 번의 침략전쟁을 통해서도 그 욕망이 가진 위험성을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경색된 한일 관계는 안일하게 봉합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화해를 위해서는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알지 못했던 진짜 일본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